지금 여기는 파타일라 광장의 바타비아라는 카페입니다. 여기에 역사적인 의미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건 내가 그냥 추측하는 것이 50%, 역사에 살짝 엇걸리는 것이 한 50% 되고, 뭐 진실과 좀 많이 엇나갈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뭐 역사가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넘으면 가주세요. 여기 그 파타힐라 광장은 제가 이제 네덜란드 살 때 2년 동안 이제 유학을 해가면서 헤이그, 덴하ag에서 살았는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의 도시를 만드는 그 철학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 광장을 하나 아주 스트라이킹한 그냥 현저히 눈에 띄는 그 광장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요 길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광장에는 항상 스타드하우스, STADHUIS, 스타드하우스가 뭐냐면 시청이 있어요. 거의 그래요. 그리고 저게 바로 저기 보면은 Governance Kantoor라고 써 있는데 그 네덜란드 말로 여기 총독, 그죠? 총독의 칸투어, 집무실. 저기는 아마 지금 내가 알고 대충 들은 바로는 저기는 스타드 하우스이기도 했다가 뭐 칸투어, 그러니까 집무실 또는 뭐 저기 레지던스이기도 했다가 뭐 그렇게 용도가 많이 변했다고 해요. 하여튼 하여튼 요 바로 맞은편에 이 지금 바타비아라는 카페, 이 건물은 1805년에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1805년이면은 정조가 1800년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정순헌철,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굉장히 암흑기, 백성들이 참 살기 어려운 그 시대의 초입에 우리나라 아마 해미읍성에 아마 그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당하고 하던 그 순간에 그때쯤에 이미 여기서 네덜란드 애들은 네덜란드 이 동인도 회사를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동인도 회사는 세계 최초로 주식회사를 네덜란드가 주식회사를 만든 사람들이 돈 내서 배를 짓고 교육하고 거기서 수익이 나오면 그 디비던드 분바이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였는데 그때 여기에 하나의 어찌 보면 여기 360년 동안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삼았는데 거기에 어찌 보면 여기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거버넌스 컨트롤가 있는 거 보면 총독의 그 집무실과 여기 뭐 레지던스가 다 있었다. 그러면 그 당시를 한번 내가 그냥 상상을 해보건데 그 네덜란드 미델버그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네덜란드에 약간 저쪽에 벨기에 쪽하고 약간 붙어있는 쪽 가까워요. 근데 거기가 이름이 제일란드인데 지금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것도 네덜란드 애들이 항해하다가 발견해서 야 이거는 새로운 제일란드 C를 영어로 C라고 하잖아요. CEA 이거를 네덜란드 애들은 Z라고 해요. ZEE 제일란드. 그래서 그 제일란드 쪽에 굉장히 그 아주 화려한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미델버그라는 도시입니다. 그 미델버그는 강력 추천할 만해요. 돈이 거기로 다 모였네. 다 모였어요. 그 당시에 그 내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그 동인도 회사가 1600년, 그러니까 1600년 전에부터 어찌 보면 그 액션이 일어났겠죠. 그 당시에 그 미델버그라는 도시의 시청사를 보면 지금도 막 황금빛이 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나게 네덜란드가 재미를 봤다라는 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미델버그라는 도시에서 그 어찌 보면 헤드쿼터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미델버그라는 회사는 배를 짓고 그 당시 나무로 해가지고 배를 제작했어요. 범선이죠. 근데 그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당시에 나무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한 30m짜리 막 배를 만들어서 그 긴 항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배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지금으로 좀 따지면은 좀 과장하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유조선 만든 거랑 똑같다. 이거 아무나 못 만드는 거다. 그만큼 걔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해양 쪽에 그 기술 또 선박 기술 이런 게 세계 탑 클래스였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범선들이 와가지고 그 네덜란드 그 미델버그에 그 수로가 길게 나 있어요. 수로를 통해서 그 주변에 이제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선원들 가족들이 아이고 제발 우리 남편 살아만 돌아와요 뭐 하면서 그 그림이 아직도 있어요. 미델버그 가면 그 그림이 있어요. 그걸 떠올리면서 보면은 그 배가 한 번씩 이렇게 긴 항해를 할 때마다 그 배가 겪어야 됐었던 그 시련이라는 건 엄청나죠. 왜냐하면 대서양을 거쳐서 저쪽에 포르투갈 거치고 쪼글쪼글 해가지고 시방봉을 돌아서 다시 또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로 와서. 딱 도착한 게 바타비아인데 여기 이제 자카르타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르긴 몰라도 8개월, 1년을 잡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선원들이 그 어떤 식량 문제 뭐 이런 거 또 영양 섭취 문제 이런 것도 얼마나 또 그게 고민이 많았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에 여기까지 네덜란드 미델버그 헤드쿼터 본사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한 1년 걸렸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 좀 쉬고 이제 영양 보충 좀 하고 그렇게 하고서 최종적으로 가는 데는 어디냐? 이제 나가사키 일본에 집방구. 집방구 일본. 난하쿠 난카쿠 난이라는 게 화라는 얘기예요. 네덜란드 난카쿠라는 그 학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난카쿠가 굉장히 유행했던 학문으로 제가 기억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마치 똑같아.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네덜란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동경한 거랑 마찬가지로 그 나가사키를 왔다 갔다 했었던 그 사람들이 그 네덜란드 사람들은 다시 또 여기 바타비아로 와서 좀 쉬었다가 또 가고. 다시 또 네덜란드 또 미델버그로 들어가고 어쩌했는데 그 사람들도 일본에 대한 인상이 너무나 강했고 그래서 아직도 그 네덜란드 보면은 일본의 제페니스 가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흔적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그 라이크스 뮤지엄 그 국립 박물관 보면은 한 섹션이 일본 섹션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만큼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그리고 동양하면 일본이다. 많이 또 가져왔겠네. 많이 또 가져왔죠.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그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러면서 대만을 이렇게 한 번씩 거쳐서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돼. 1653년에 하멜이 표류를 한 거예요. 하멜이 여름에 뭐 압니까 그 사람들이 태풍 부는 지역인지 그냥 무심코 지나가다가 대만 거쳐서 이 제주도 앞바다를 통해서 나가사키 들어가려고 하다가 폭풍을 맞아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한 30몇 명이 아마 30몇 명인가 하여튼 몇 명일 거예요. 그거는 저기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30몇 명이 표류를 했어요. 제주도에. 조선왕조실록에 나오죠. 그렇죠. 나옵니다. 그게 이제 효종 때쯤 아마 됐을 거예요. 아마 1653년인 그 정도 때인가요? 하여튼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효종, 그거 아마 딱 그때쯤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멜이가 나중에 이제 그 제주도에 같이 있다가 이제 수도로 한성으로 이렇게 이송됐다가 막 해가지고 고초를 많이 겪죠. 그러다가 13년인가 16년 만인가 여수에서 배를 하나 지어가지고 탈출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하멜이 그 박연 훈련도감에 있었던 박연 선배 이 박연 아저씨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미 그 오래 전에 훈련도감에 그 교관으로 와가지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살고 있었대요. 근데 박연이 이제 네덜란드만 다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 하멜이하고 몇 명이 네덜란드 애들이 똑같이 생긴 애들이 와서 막 뭐라고 하는데 말이 안 나왔다며 처음에. 그러다가 한 일주일, 2주일 가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기억이 났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우리 박연 본명이 뭐야? 벨테브레. 아, 벨테브레. 박연의 이름은 원래 네덜란드 이름은 벨테브레예요. 아, 벨테브레는 네덜란드 사람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벨테브레는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의 서양 사람 중에 대한민국의 공무원을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냐? 박연입니다. 박연. 그래서 하여튼 그 하멜이 탈출을 해서 나가사키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으로 표류해서 갔겠죠. 편서풍 맞으니까 여수 앞바다에서 이렇게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젖기도 하고 막 그냥 거의 탈출해가지고 일본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다시 나가사키로 딱 얘를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취조를 했답니다. 너 도대체 뭐냐 정체가? 뭐 이렇게 뭐 어쩌고 하니까 그 나가사키의 일본 관료도 이거 진짜가 아닌가 아마 깜빡깜빡했겠죠. 이게 구라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가사키에서 뭐 한 꽤나 몇 달 동안 1년인가 뭐 했던 그렇게 8개월 10개월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잡혀 있다가 그 다음에 네덜란드 배가 또 그 나가사키에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그 배 타고 본국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하멜 아저씨가 그 60대 후반 정도에 죽었는데 자손이 없어? 자손이 없어요. 싱글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결혼을 해서 자손이 있고 어쩌고 했으면 아주 우리 한국하고 그 자손하고 드라마틱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하멜과 같이 표현했던 30몇 명 중에는 상당 부분 다 초반기에 죽었어요. 굶어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막 적응 못해서 죽기도 하고 많이 죽기도 하고 막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은 아마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정착을 하고 자손을 낳고 그렇게 해서 그 한국에서 끝까지 산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자손들은 아직도 있을 테고 만약에 그 하멜이 그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다음에 결혼해서 자식이 있었고 뭐 후손들이 있었다면은 그 자손과 우리 한국에 있었던 자손과의 그런 어떤 어찌 보면은 그 인연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역사에 아주 또 재미난 어찌 보면 좀 감동적인 스토리가 될 뻔했는데 그 하멜이 그렇게 싱글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런 계기는 사라졌다. 근데 하멜 아저씨가 쓴 하멜 표류기라는 책은 그게 무슨 뭐 여행 뭐 기행문이라 뭐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하멜이 이제 한 3년 6년 만에 이제 그 다시 또 그 동인도 회사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인도 회사에서는 야 너 도대체 뭐 하다가 나타났어? 너 노는 거 아니야? 어디 저 섬에 들어가서 너 띵까띵까하고 놀다가 너 온 거 아니야? 뭐 이거 못 줘. 이러니까 이 하멜 아저씨는 아니에요. 나 조선이란 나라 가가지고 개고생했습니다. 자 보세요 해서 그 기록을 다 써가지고 쓴 거예요. 리포트네. 리포트예요. 그게 뭐냐? 월급 청구하는데 그 근거로 쓰려고 쓴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책이 발간됐을 때 유럽에서 아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종류의 책이 없거든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유럽 사람들이 누가 알았겠어요? 뭐 중국은 알았지. 시나는 알았겠지. 일본, 야본도 알았겠지.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때 존재감이 전혀 없었지. 일도 없었죠. 일도. 근데 그런 이상한 나라가 있다라고 참 어찌 보면 굉장히 독특한 나라가 있다라고 쓴 책이 발간이 되니까 특히 프랑스 같은데 이런 데서 난리가 났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이 바타비아. 그래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를 자카르타에 여기를 일본 바다로 내가 생각한 이유는 이게 내가 봤던 그 동인도 회사의 본거지 미델버그와 이 자카르타와 나가사키와 제주도와 이 서로 간의 연관 관계가 이제 다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깊다. 그 동인도 회사는 아마 동인도 회사가 쓰러지기까지 아마 100몇 척이 넘는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록인 거예요. 배 한 척 만들면 몇 년 걸렸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소가 유조선 한 100몇 척 만든 거라고. 그런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케이. 굿. 바굿.